태풍 카눈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 지역에 태풍의 영향까지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태풍 예상 경로, 또 위력, 그리고 이번 태풍 카눈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기상청 연결해서 현재 태풍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준 예보분석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준 예보분석관입니다. 네, 먼저 현재 태풍으로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 감사드리겠습니다. 태풍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예, 현재 태풍은 남해상에서 느린 속도로 북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위치는 거의 남해안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2시간 뒤인 한 9시 전후로 해서 태풍은 남해안에 위치한 통영 부근을 상륙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앞서 카눈 일본을 거쳐왔잖아요. 네. 일부 지역에 1만 가구 이상 정전, 42만 명 대피 명령 조치 등 있었는데 일본에서 보여준 이 힘, 세력이 한반도에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안타깝게도 그 세력은 일단 유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태풍의 발달 약하에는 이제 바다의 수온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 지금 일본 서쪽을 지나 남해상까지 태풍이 오는 경로상의 수온이 대부분 29도 정도로 매우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에너지가 꾸준히 공급되었기 때문에 또 태풍 주변에는 태풍을 약화시킬 만한 차가운 공기 덩이도 지금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 보여준 태풍 세력이 거의 유지된 채로 지금 한반도 부근까지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내륙에 상륙하면 보통은 좀 세력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예. 태풍 상륙 전후 시점으로 해서 네. 태풍의 중심 기압은 약 975 헥토파스칼, 강도는 중정도로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상륙 이후에는 중심 기압이 한 980이나 985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일단 숫자상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중심 기압이 올라갔다고 안심을 할 수는 없는데요. 네. 그 태풍이 이제 약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상과의 마찰 그리고 에너지가 탈락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전히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계속해서 내릴 수가 있고 네. 또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비바람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기 때문에 태풍이 만들어내는 위력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고 위험성이 오히려 더 증대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년에 태풍 흰남노 남부지방 좀 큰 피해를 줬었는데 흰남노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지금 카눈은 어떻습니까? 네, 흰남노 때 그 큰 피해가 있어서 아마 남부지방에는 예. 이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예. 그 흰남노와 카눈을 좀 비교해 보면 흰남노 같은 경우에는 그 상륙 시점에 중심 기압이 약 955 헥토파스칼 정도로 네. 그 중심 기압이 상당히 낮았던 강한 태풍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카눈 같은 경우에는 중심 기압이 약 975 헥토파스칼로 상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조금 이번 태풍이 좀 약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 흰남노는 대신에 이제 남해안을 스치고 지나가서 좀 남부지방에 피해가 집중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카눈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영 부근을 상륙해서 예. 우리나라를 가로질러 올라갔기 때문에 영향 범위는 오히려 더 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 강도의 비교보다는 위험성으로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태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상 경로가 한반도를 직선 방향으로 가로지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예상 경로 한번 짚어주십시오. 예, 태풍의 예상 경로는 지금 곧 이제 통영에 상륙을 해서 예. 이제 거의 북진 내지 북북서진 정도를 해서 오늘 낮 시간에는 충청권 정도 네. 그리고 밤에서 자정 넘어가는 시점에는 수도권 통과 아하. 그리고 11일 새벽이 되면 이제 북한 쪽으로 이동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태풍의 영향권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시점은 태풍이 이제 강풍 반경을 고려해 볼 때 네. 11일 낮 정도는 돼야 태풍의 영향권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일 낮이 돼야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바람 세기하고 비 강우 정도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됩니까?
예, 일단 바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해안으로는 40m/s 이상 굉장히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보고 있는 수도권조차도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수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100에서 200mm 이상, 네. 그리고 가장 많이 예상되고 있는 강원 영동에는 최대 500mm 이상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큰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좀 오늘 가장 힘드실 것 같습니다. 좀 수고 좀 해주시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김영준 예보분석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태풍 전문가와 함께 이어서 카눈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해동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금 기상청 연결해서 현재 태풍 위치, 경로 살펴봤는데 카눈 처음 발생했을 때는 뭐 우리나라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갑자기 진로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경로가 바꾸게 된 경위가 이 배경이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 태풍 경로가 막 이렇게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오는 거 보면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정도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큰 변화를 했다는 얘기는 그 원인도 많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네.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하자면, 그 우리나라 서쪽에는 티베트 고기압이라고 하는 상층 고기압이 하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동쪽에는 그 북태평양 고기압, 우리나라 여름철 기후를 지배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있었는데, 네. 우리 이번에 오는 태풍 앞에 독수리라는 이 태풍이 하나 있었죠. 5호 태풍. 예. 예. 그게 중국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티벳 고기압을 북쪽과 남쪽으로 전리를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 이제 그 고기압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는데, 네. 고기압 주변으로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람이 불려고 하면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태풍이 중국 대륙으로 가고 싶은데 중국 대륙에서 해양 쪽으로, 즉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발생하니까 위도 한 25도, 그다음에 동경 한 125도에 있던 그 태풍이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꿔가지고 일본 큐슈 쪽으로 쭉 이동해 갔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티벳 고기압은 다시 이 남북으로 하나로 합체가 되었고, 그 다음에 북태평양 고기압은 이 북한 쪽까지 크게 이렇게 확장을 남북 방향으로 크게 확장하는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카눈은 티벳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그 사이에 만들어진 기압을 고를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쪽 쭉 이동해 오는 겁니다. 아하. 이 지금 그러면 독수리 5호 태풍 독수리가 이 카눈 경로에 큰 영향을 준 거네요. 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할 수 없는 경로로 지금 180도 변경이 됐다고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또 이번 태풍 특징이 이동 속도가 지금 느리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느린 게 왜 그런 겁니까? 결국은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매우 크고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게 사실은 강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강물에 떠있는 하나의 그 종이배 같은 역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태풍이라는 게. 아하. 그러니까 이게 종이배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는 강물이 얼마나 빠르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관계가 있거든요. 아하. 그것이 이제 대기 대순환 바람인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태풍이 이 적도 부근에서 발생해서 북서쪽으로 쭉 올라오다가 위도 30도 정도가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을 만나서 가장자리에 따라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 방향을 바꿔서 북동쪽으로 쭉 이동해 오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예. 근데 이번의 경우는 제가 잠시 전에 소개했듯이 티벳 고기압이 서쪽에 있고, 네. 동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위치를 하고, 그 사이에는 기압 경도가 약하고 바람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 경로로 이 태풍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태풍을 끌어주는 이 강물이 거의 없는 거죠. 유속이 매우 느리니까 이 태풍이 늦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 태풍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우리나라 중부 지역이나 이런 곳에 상층에 매우 강한 바람, 제트스트림을 만나거든요. 네. 그럼 갑자기 동쪽으로 쭉 빠져나가 버립니다. 아하. 그런데 이번에는 그 상층 제트가
저 북한보다 더 위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이 남쪽의 해수 온도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상적으로 북쪽까지 크게 발달한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통상 태풍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동해안 쪽으로. 지금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한반도로 관통한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상징 채점을 못 만난 게 아주 큰 이유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영향력, 세력인데 바람의 세기 또 강우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기상청에서 통영에 상륙할 때 태풍 강도가 강이다 이렇게 예보를 했었는데 저도 기상청에서 매시간 이 자료를 받고 있는데 오늘 새벽 4시에 온 걸 보면은 통영에 상륙할 때는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의 강도는 그냥 태풍, 제일 약한 거죠. 그다음에 중, 강, 매우 강, 초강력 이렇게 5개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중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약한 강한 순서대로 하면 4번째 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렇게 강한 태풍이라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바람이 그래도 그만큼 센 건 아니다.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그래서 가장 강한 것부터 하면은 4번째니까 밖에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비와 강풍을 이게 나타내는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받는 피해는 커지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태풍이 큰 피해를 낸 경우는 공통적으로 이 바람이 크고 뭐 비가 이 강우 강도가 세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동 속도입니다. 이동 속도가 느리면 큰 피해가 납니다.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피해가 더 클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뭐 이런 비유 이상하지만 그 학생을 무거하게 때릴 때 계속 오랫동안 두드려 대면 약해도 받는 충격은 크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세게 한 방 맞는 게 낫지 이렇게 계속 맞는 게 더 힘들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이 장마가 최근까지 있어가지고 폭우로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수해 복구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곳은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쪽으로 기상청에서 예보하고 있는 것이 영동 지역하고 우리나라 그 한 중앙에 있는 중남부 지역, 이쪽이 비가 가장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풍 경로가 올라가는 것이 지난번에 가장 피해를 크게 받았던 경북 지역 이쪽을 관통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새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기를 태풍이 진행해 갈 때 그 우측 방향에 피해가 크다. 오른쪽이 위험하다. 예, 위험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동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사실은 서쪽이나 동쪽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나라 전부가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 어디든지 간에 강풍 피해 이런 거다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작년 태풍 흰남노하고 비교해 보면 이번이 좀 더 셀 수 있습니까? 피해를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근데 흰남노가 지나간 것은 남쪽에 해안 지역을 따라가지고 포항 지역으로 또 빠져나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지역으로 보면 포항이라든가 경주에서는 피해가 컸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 영토로 보면은 상당히 제한돼 있었죠. 그것보다 더 북쪽 지역은 예상보다 훨씬 태풍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중앙으로 통과해 버리고 그리고 이동 속도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다행이라고 한다면 이 태풍이 통과하는 시간대가 낮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하기는 상당히 유리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추가 태풍 7호 태풍 란도 지금 발생했다고 전해지는데 이게 지금 혹시 예상 경로 또 한반도 쪽인가요? 아닙니다. 나는 동경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향은 뭐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도쿄로. 그다음에 난이 올라오면은 태풍은 저기압이니까 그 주변의 바람을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태풍 경로 동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런 기대는 기대난망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혹시 이상기후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까? 장마에다가 태풍도 자주 온다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금 이번에 태풍이 강하게 올라오는 것도 우리나라 남해안 해수 온도가 29도거든요. 온도. 태풍이 강해지려고 하면은 28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보면은 우리나라 남해안의 여름철 때도 한 26도 내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태풍다운 강도는 일본까지만 강했고 우리나라 올라올 때는 남해안에서 이미 약화가 된 상태로 올라오기 때문에 한 수년에 하나 정도 태풍 같은 게 올라왔고 나머지는 다 약한 게 올라왔는데 네. 지금 29도니까 이 태풍이 일본 규슈에서 약화가 되었다가 우리나라 올라오면서 우리 세력이 강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모습들이 요새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온도가 더 높게 나타나면 우리나라에 올라오는 태풍이 오히려 일본보다도 예. 더 강한 이런 태풍의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곧 닥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태풍 대비 또 대비책 또 안전수칙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무엇보다도 외출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에 있는 분들은.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그 태풍 대비가 안 돼 있는 게 돌출 간판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까지 올라가면은 태풍의 강도는 기상청이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판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정도의 세기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비가 많이 오니까 저수지 같은 아랫마을이라든가 저지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대피 준비 이런 걸 공무원들이 많이 신경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해동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